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버스 창밖의 풍경을 유독 또렷하게 바라봤다. 익숙한 거리,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원, 모든 것이 마지막인 양눈에 담기려 애썼다. 병원의 하얀 벽과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진단서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종이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열쇠를 꺼내는 손이 살짝 떨렸다. 막상 가족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음식 냄새가 풍겨났다. 나는 천천히 진단서를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 목소리가 생각보다 약했다. 아들이 신문을 내려놓았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다. 둘 다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말 한마디가 날아왔다. 그래서 통장은 어디에 있어?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치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아들의 눈빛과 며느리의 얼굴에 흐르는 계산기의 불빛. 그것이 훨씬 더 선명했다.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을 때보다 더욱 또렷했다. 며느리가 빨리 다가와 앉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 색이 안 좋으신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다른 뜻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그는 정확히 감지했다. 너무 정중한 톤. 진단서를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날 밤 침실에 누워 있을 때 거실에서 나누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계좌가 얼마나 되는지 글쎄, 얼마나 되겠어? 근데 우선 이게 문제지. 그래,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 말들이 가슴을 철처럼 옥죄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밤은 길었다. 그리고 그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아들의 말수가 현저히 줄었다. 며느리는 오히려 반대로 유난히 친절해졌다. 아버지, 저 들어드릴까요? 아버지, 약 챙기셨어요? 아버지, 오늘 뭐 드리고 싶으세요? 그 물음들이 반복됐다.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도 달라졌다. 평소에는 자주 나오지 않던 제육볶음, 생선가스, 콩나물국이 계속 나왔다. 물 한 컵을 건네는 손길까지 조심스러웠다. 마치 자신이 깨질 수 있는 그릇인 양. 하지만 그는 그 배려 뒤에 숨겨진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계산이었다. 얼마나 많이 기억력이 떨어져 가는지, 언제쯤 완벽하게 의존적으로 변할지를 재는 계산말이다. 밤이 되면 침실에 불을 끄고 거실의 목소리를 기울여 들었다. 명확하게 들렸다. 근데 의사가 뭐라고 했어? 아직도 혼자 생활 가능하다고. 응. 인지 기능도 양호하대.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 근데 준비는 미리 해야지. 요양원 정보도 알아봤고. 요양원은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사이래. 우리 아버지라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 그 대화가 그의 귀에 못이 박히는 느낌으로 들렸다. 그는 고민했다. 아니, 고민이라기보다는 깨달음에 가까웠다. 자신이 기억을 잃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약해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다. 내가 이 얘기했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기뻤다기보다는 사냥감이 함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표정이었다. 약속을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다. 아버지, 어제 그 약속 기억하세요? 뭐였지? 3시에 병원 가기로. 아, 맞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자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다. 아니, 그의 재산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서류들을 더 자주 들고 나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반대로 차분해졌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계획이었다. 그의 마지막 계획.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관찰했다. 가정의 재산 관리권을 완전히 손에 넣으려는 욕심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있는 척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또렷이 새겼다. 은행 계좌, 패스워드, 인감, 그리고 가족의 진짜 모습.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낯선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아들이 천천히 건넸다.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위임장, 동의서, 관리계약서. 며느리가 웃으면서 설명했다. 형식적인 거예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서요. 의료 결정도 미리 정해두고 재산 관리도. 그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다. 성년 후견인 지정 계약서. 그 문구를 봤을 때 한숨이 나왔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공식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아들이 마치 당연한 듯이 말했다. 이거 사인하면 제가 아버지 통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결정도요. 만약 아버지가 의식불명이 되거나 하면 제가 대신 결정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놨다. 이거 나중에 할게.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가 언제? 나중에 할 거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약해 보였지만 단호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 밤 그는 울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가는지를 명확하게 본 절망과 동시에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 다음 아침 결정을 내렸다.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밖에 좀 나갔다 와. 혼자 가시는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다. 손에는 은행 통장과 신분증, 인감을 들었다. 버스를 타고 평소에 다니던 은행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행원이 웃으면서 물었다. 통장을 정리하고 싶어.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행원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은 여전히 정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세상의 눈에는. 그는 통장의 일부를 인출했다. 손자들을 위한 계좌로 이체했다. 며느리가 일부를 먹으려던 생보험을 해지했다. 비밀번호를 수정했다. 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행원이 물었다. 따로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두겠어. 자신의 명의로 남겨두겠다는 뜻이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미리 써먹지 못하도록.
모든 절차를 마치며 그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또렷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여느 때처럼 친절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 좀 했어. 밥 잡수시고 약 드세요. 며느리가 밥을 담아왔다. 저녁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내일 병원 일정을 물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슬펐다. 그들은 아직도 모든 것이 자신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 어렸을 때 손잡고 다니던 아이였다. 지금은 자신의 손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 며느리의 얼굴. 처음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르게 보였다. 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가족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믿지는 않기로 했다. 그날 밤 그들이 건넨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위임장, 동의서들 모두 침대 밑에 숨겼다. 시간이 흘렀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그는 말했다. 아주 조용하게. 이제 내 돈은 없어. 아들과 며느리가 숟가락을 놨다. 뭐라고? 너희들이 쓸 돈은 없다는 얘기다. 아버지, 그게 무슨... 통장을 정리했어. 이미.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다. 분노, 당황, 원망,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드러났다. 아버지, 뭐 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치매 초기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진짜로? 진짜 뭐? 내가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그들의 침묵이 그 대답이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기억을 잃은 건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다움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들은 거실로 가서 전화를 했다. 아마도 변호사에게, 아마도 은행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며느리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그는 밥을 먹었다. 천천히 먹었다. 마치 이게 마지막 밥이라도 되는 듯이. 아들이 거실에서 돌아왔다.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에는 오래 참아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너희들은 내가 기억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마음껏 계산했지. 요양원 가려고, 돈을 빼내려고. 너희들이 법적으로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고도. 아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였다. 근데 나는 아직도 안다. 누가 내 아들이고 누가 며느리인지.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한다. 며느리가 눈을 붉혔다. 하지만 그건 진심 때문이 아니었다. 계산이 틀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 이제 뭐 하실 건데요? 아들이 물었다. 그 질문 속에는 공포가 들어 있었다. 그냥 살아. 내 돈으로. 그 다음부터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었다. 약도 챙겨줬다. 하지만 이제는 배려라기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혹시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그는 주말마다 은행에 갔다. 통장을 정리하고 비밀번호를 더 자주 바꾸고 추가 확인을 하러. 은행원들은
이제 그를 알아봤다. 또 오셨어? 확인할 게 있어서. 은행원들은 여전히 그를 정상인으로 취급했다. 그건 작은 승리였다. 기억이 간간히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가 또 위임장을 들고 오려고 했을 때도 그는 기억했다. 이건 뭐야? 아, 이건 그냥. 그는 그걸 거절했다. 진짜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제가 뭐였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어제 누가 왔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구,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돈이 누구 손에 있는지도. 아들은 가끔 말했다. 아버지, 다 됐어.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자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아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줬다. 눈에는 깊은 피로가 들어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억이 더 흐려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의 말도 흐릿해졌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 매달 통장에 연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그걸 전부 자신이 통제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혹은 그날은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은행원들이 도와줬다. 할아버지, 이건 뭐야? 손자가 물었다. 그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신의 손자였다. 돈이야? 뭐 하는 돈? 할아버지가 지키는 돈. 그 대화만 명확했다. 나머지는 모두 흐릿해도 그것만은 선명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 결혼할 때 도와줄 수 있어? 손자의 결혼식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충분했을 거였다. 충분하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돈을 지켰으니까. 괜찮아. 해줄게.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전까지의 모든 갈등이 순간 무의미해 보였다.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자신은 명확히 알았다. 그 돈의 일부만 주겠다는 걸. 나머지는 손자와 손녀를 위해 남겨둘 거라는 걸. 밤이 되면 가끔씩 기억났다. 병원에서의 진단. 가족들의 그 첫 질문. 통장은 어디에 있어? 지금도 그 질문이 명확하게 들렸다.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혹시 모르니 메모지에 적어두기로 했다. 은행 통장 번호, 자신의 이름, 그리고 한 줄의 문구. 이 돈은 내 돈이다. 그 메모지를 지갑 속에 집어넣었다. 자주 꺼내서 읽었다. 마치 주문처럼. 이제 기억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이름도 가끔 헷갈렸다. 누가 자신을 부를 때 반응이 늦었다.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흐릿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지갑 속의 그 메모지. 그걸 꺼내면 모든 게 돌아왔다. 병원의 하얀 벽, 진단서의 글씨, 가족의 눈빛. 밥을 먹을 때 아들이 옆에 앉으면 자신은 그를 봤다. 그리고 지갑을 만졌다.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있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밥을 담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조금 피곤해. 하지만 괜찮아.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지요? 응. 그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의 계산기 같은 빛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피로와 어떤 미안함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아들은 가끔 거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 담담했다. 더 이상 화날 에너지도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확인은 계속했다. 지갑을 만져 메모지가 있는지,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가 여전히 유효한지. 손자가 자신을 찾아왔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데도 부모보다 먼저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손자.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는 손자의 얼굴을 봤다. 똑똑한 눈빛이 있었다. 그리고 따뜻함이 있었다. 돈을 계산하는 눈이 아니라 마주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결혼식은 언제인데? 한 달 뒤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정말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했다. 충분한 시간. 할아버지가 참석하실 수 있겠죠? 당연하지. 꼭 할 거야. 손자가 떠난 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가족들은 평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들은 신문을 읽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했다. 이 풍경은 몇 년 전과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다음 날 은행에 다시 갔다. 은행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또 오셨어요? 이번엔 뭘 도와드릴까요? 비밀번호 변경을 좀. 아, 아직도 신경 쓰세요? 당연하지. 은행원은 그를 도와줬다. 여전히 그를 정상인으로 대했다. 그리고 그는 감사했다. 세상에 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여전히 온전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의 풍경이 낯설었다. 그런데도 뭔가 익숙했다. 자신이 이 도시의 일부인 것처럼, 그 일부가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저녁 먹을 때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요양원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질문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왔다. 안 돼. 난 여기서 죽을 거다. 뭐, 그런 말씀을. 여기 집에서.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경계선 같았다. 밤이 되었다. 그는 침실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기억이 흐릿했지만 한 가지 생각이 선명했다. 자신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신이 자신의 마지막을 설계했다는 것. 지갑을 꺼냈다. 메모지를 읽었다. 이 돈은 내 돈이다. 그 문구 앞에 또 다른 문구가 생겼다. 자신이 쓴 글씨였다. 나는 아직도 나다. 그 메모지들을 지갑에 집어넣고 다시 누웠다. 밤은 길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밤의 길이보다 자신의 의지가 더 단단했으니까. 아침이 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들이 신문을 폈다. 며느리가 밥을 담았다. 손자는
자신의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기 있었다.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결혼식 날이 왔다. 손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신부는 아름다웠다. 그는 하객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 순간은 선명했다. 손자가 서약을 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과 미래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생각했다. 사랑과 배신의 경계에 대해,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남겨지는지에 대해. 손자가 혼례의식을 마친 후 그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함께 사진 찍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는 손자 옆에 섰다. 사진기가 그들을 찍었다. 그 이미지가 언제나 이대로 남기를 바랐다. 희미해지는 모든 것들 너머로 이것만은. 손자가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손자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 손가락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당연하지. 넌 내 손자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침묵했다. 과거에 계산있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다. 그것은 포기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깨달음의 침묵일 수도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그는 침실에서 지갑을 꺼냈다. 메모지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는 다시 한 줄을 추가했다. 나는 여전히 선택한다. 그 글을 쓰며 그는 울지 않았다. 이미 울 것은 다 울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확인뿐이었다. 자신이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것, 자신의 의지가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것. 며칠이 더 지났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왔다.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은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오랜 침묵 후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과 실망 사이의 거리에 대해. 하지만 말은 단순했다. 알아. 그냥 잘 살아. 아버지, 더 이상은 언급하지 마. 아들이 눈을 붉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의 진위를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복잡했으니까.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기억은 계속 사라졌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만은 남아 있었다. 매달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매일 밤 지갑을 열어 메모지를 읽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 그의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 약 드렸어요? 응. 편한 그릇 필요하신 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는 여전히 자신을 돌볼 수 있었다. 몸은 약해졌지만 의지는 여전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미안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 무엇인지, 계산이 무엇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다. 밤이 또 왔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천장의 모양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았다. 곧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남을 것이었다. 지갑 속의 메모지. 그것과 그것이 상징하는 것들. 자신의 마지막 선택.
자신의 마지막 결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 통장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증거였다. 며느리가 아침 밥을 담아오면서 자신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용서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상의 반복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자신은 여전히 자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